2015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대비법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법성입니다. 인하대 논술은 예전과 비슷한 형태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네요. 올해 살짝 바뀐 부분이라면 이번 문제가 예전에는 데이터 도표를 분석해서 어떤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도표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특정한 입장을 지지, 옹호,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형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 형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롭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 한 4, 5년 전에 인하대 논술 문제를 보면 문항 2가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낯설게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논술을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낯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나 도표를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낯설었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하대 논술 문제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인하대 논술 대비법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이렇게 논제를 다 썼습니다. 논제를 쓴 이유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써야 될 글들이 조금 많고 제시문들이 조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정확히 읽어내고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써먹는 거, 활용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논제를 보면서 대비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논제 1을 한번 봅시다. 인하대 논제를 보시면은 문항이 1, 2, 문항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총 2시간 시험에 가요약 300자. 그죠? 나 2번 문제 논술하시오 800자. 그죠? 문항 2 상생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대략 한 1700자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제시문이 1번, 2번에 연결되어 있는 제시문이 가나다라 마 5개 제시문이고요. 2번에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가나다라 마 바입니다. 어떤가요? 요구하는 자료, 텍스트,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될 텍스트와 자료가 상당히 많죠. 주어진 2시간 안에 1700자 정도의 글을 쓰는데 제시문과 도표도 많습니다. 시간이 빡빡하다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1번이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이 요약하는 문제에서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인하대 논술 문제는 문제의 형태로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논제의 요구 조건만 딱 맞추어서 글을 쓰더라도 대략 상위 한 6, 7% 안에 들어가는 글을 쓰게 됩니다.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락을 할 수도 있고 요구하는 조건만 정확히 맞춰서 잘 쓰더라도 일정 수준의 글을 쓸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구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요구 조건에 딱딱 맞추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기출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연습할 수 있는 문제의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기 자체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은 쓰는 것보다는 아예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많이 분석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죠. 1번 요약입니다. 요약인데요. 자, 긴 제시문을 주고 요약을 시켰어요. 이 요약 문제가 많은 대학들에 조금 빠져 있지만 이렇게 제시문 하나를 요약하라는 문제는 이제 유일하게 거의 남아있는 대학이 인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요약만큼 사실 괜찮은 문제가 없어요. 요약한 거 보면요. 학생들의 독해 능력, 지적 수준, 아니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시오. 자, 요약한다라는 말, 제가 왜 자꾸 요약이 지금 뜸을 들이냐면 잘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요. 인하대 논술 문제 얼마 전에도 학생들한테 한번 쓰기를 시켜봤더니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느냐. 자, 단락이 있습니다. 자, 단락에 중요한 어떤 주제문 같은 걸 잡아놓고요. 그냥 적당히 연결해서 하나의 요약문을 쓰더라고요.
요렇게 쓰면요. 요약이 아닙니다. 이건 제시문 정리죠. 단락별 정리죠. 요약을 하는 건 제시문에 뭘 요약해야 되죠? 논리를 요약하셔야 됩니다. 논리. 제시문의 필자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논리를 가지고 요약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장,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 어떤 판단, 어떤 실천을 하고자 하는가,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요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이유, 판단의 어떤 기준,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들이 보여져야죠. 즉, 요약을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글의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나열하듯이 쓰는데요. 그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채점자로 하여금 이 학생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를 이해했다라는 판단이 들도록 요약해 주는 게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요약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항 2를 한번 보죠. 대학 지원자로서의 다음의 두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조건에 따라 논술을 하시오. 자, 이 두 유형은 특성화형이랑 균형화형 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뭐 대학이 다음에 두 가지는 특성화, 균형화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특성화형은 뭔가 대학에서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이죠. 균형화형은 어떤 제너럴리스트, 어떤 다양한 방면에서의 보편적 지식과 정보를 균형 있게 습득함으로써 어떤 다빈치적인 어떤 인재상을 그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대학이 어떤 유형 대학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지원할 건지. 자, 요구 조건이 달려있죠. 뭐죠? 지원자로서입니다. 대학의 지원자로서.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지원할 거야. 이건 내 미래랑 관련된 거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구체적으로 자기의 미래와 관련해서 꼼꼼히 구체적으로 사고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논술하라. 조건에는 뭐 완결된 글을 써라. 뭐 서론은 생략해라. 가나다라마 중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을 활용해라. 뭐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대학 지원자로서 나는 어떤 걸 고를 건지 논술을 해야 돼. 논술을. 그죠? 그러면 이런 글의 유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명료하게 내가 뭘 고를 건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 자,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입증에 책임이 있다. 내 말을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채점자들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말을 입증할 능력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입증할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입증에 책임을 보여줘야지. 그죠? 자,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 내용들, 근거들, 이유들, 어디에 있어요? 제시문에 있단 말이에요, 제시문에. 제시문에서 충분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선택할 것인지를 대학 지원자로서, 대학 지원자, 현실을 살아가는 나입니다, 나.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거야. 지금 현실이 어떤데? 지금 현실에서 이게 바람직한지, 이게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지금 현실이 어떤 특성화된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하는 사회인지, 지금 현실이 뭔가 균형 잡힌 너무나 전문화된 시대에서 자기 분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서 뭔가 보편적인 지식으로서의 어떤 대학 공부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글을 쓰려면 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떤지, 그 판단이 왜 그러한 판단을 해야만 하는지를 충분히 입증을 해 주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의 어떤 견해를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시문
가와 마. 제시문 가와 마가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자, 논술 문제를 푸는 데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조건을 정확히, 대학 지원자라는 조건을 정확히 따져서 이 조건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현실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 능력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따져보면서 글을 구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다란 마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제시문들이 딱 있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와서 글을 쓰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2번 봅시다.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에 밑줄 친 의견을 반박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 자, 자료는 전부 다 도표입니다. 도표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자료가 가나다라 마파,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즉, 가나다라 마파를 어찌되었건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 된다. 활용한다라는 말은 자료를 그냥 압축 요약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써먹어서 나의 논리에 뒷받침되는 것으로 써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를 활용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료를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게 좋습니다. 개념화.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다. 가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에 활용했을 때 이런 형태로 자료를 나열하지 말고 자료에는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이게 아니라 자료가 보여주는 걸 간단 명료하게 개념적인 언어로 딱 규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이 간명해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분명해집니다. 자, 자료를 활용해 다음 밑줄 친 의견을 반박하고 자, 다음 밑줄 친 의견. 다음 밑줄 친 의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밑줄 친 의견은 정년 연장이 청년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우려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킨다. 그럼 그걸 반박하려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나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청년의 어떤 취직 상태, 어떤 고용의 상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활용해주고 요거 반대되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건 반박해주면 되죠. 그죠? 사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를 감소하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그래프에서는. 그러나 이건 아주 미묘한 어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박하고 그러면은 글을 보세요. 600자 글입니다. 600자 글. 600자 글인데 반박하고 300자 쓰면 되겠네요.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 자,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 자, 300자 안에 상생 방안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으면 제가 진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상생 방안 제시를 못해요. 300자 안에. 학교 측 의도를 읽어보세요.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청년층과 고령층이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나 원인,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나 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그 이유나 원인을 제거하라는 뜻이죠. 상생이 잘 안 되니까 상생 방안, 해결 방안. 자, 여러분 논술 문제에서 해결 방안, 상생 방안 이런 거 나오면 뭘 찾으라는 소리냐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원인.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요 문제를 쓰실 때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어떤 부분에서 뭔가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는지, 그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의 어떤 그래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결국에는 문항 1에 문항 2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죠.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글을 쓸 때 엄청나게 바빠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제시문도 많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논제를 딱 보고 내가 해야 될 걸 최대한 빨리 포착을 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하대 논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지켜주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논제를 이렇게 보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간략히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전체를 적으로 보니까 어떻죠? 뭘 잘 써야 되겠어요? 가장 긴 800자에 해당되는, 그리고 배점도 가장 큰, 그죠? 배점도 가장 큰 요 문제는 좀 잘 푸셔야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이 뭔가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에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항2 먼저 쓰고, 그죠? 1번을 써도 괜찮습니다. 문항 2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문항 1, 2에서 좀 더 힘을 써도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문항 2는 딱딱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적절히 잘 해서 최대한 명확히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제시문 1번에 나를 잘 풀자라는 말은 일단 문항 2는 만약에 빨리 쓸 수 있다면 빨리 써버리고 그 다음에 문항 1로 넘어가서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글자 수의 배분은 시간 배분은 글자 수에 따라 배분을 하면 됩니다. 대략 3분의 1, 3분의 2. 그죠? 문항 1을 한 3분의 2 정도, 문항 2를 3분의 1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논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바가 많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냥 논제에서 시킨 대로 따박따박 써주시면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글. 딱 보면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구나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그죠?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 앞부분에서 논제의 조건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이유나 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분명하고 명확한 글. 그리고 자기 논리가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특히 문항 2의 나를 쓰실 때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특성화형과 균형화형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딱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만 무조건 좋아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조건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른 조건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 반박하라는 조건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반드시 조건이 이렇게 달려있든 달려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 나와 반대되는 주장의 어떤 장단점을 따져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다 라는 식의 사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판단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게 좋다. 3번, 제시문의 정확한 활용. 대학에서 정확히 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글을 쓰자. 그 다음에 도표나 분석 및 해석. 자, 도표를 있는 그대로 갖다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개념화를 하지 않고. 도표가 보여주는 건 무엇이다.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라는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도표를 통해서 보니 어떻다가 아니라 도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따라서 그걸 통해서 보았을 때 고용의 연장이 청년층의 어떤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인하대 논술 문제 글 쓰실 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고 복잡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 시키는 대로 그냥 딱 쓰시면 되겠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딱 문제를 받는 순간 내가 어떤 계획, 어떤 절차로 문제를 쓸 건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어떻게 채우느냐 명확하고 분명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하대 2015년도 논술 대비법은 간략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